악령이 이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따라서 고대의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신분제도를 만들어 권력으로 사회의 특정한 위치를 차지해서 수평적 분화를 막고자 하는 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농업을 중시하면서 다른 산업의 발전을 막았죠. 서양에서도 그랬고 동양에서도 그랬음을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신분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은 다 제거하려 했겠죠. 현 시대에서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충분히 발전한 국가에서 신분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고 공식적으로 신분 제도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고대 농경 국가처럼 강화된 세습도 가능한 그런 신분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제 문명이 충분히 발전한 국가에서 불가능하죠. 근데 시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사회적 위력을 지닌 단체들에 의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용인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동정심이 일면 그래요. 보상해야 되겠지만 어떤 제도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분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교육 제도와 부를 이용하여 신분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만들려는 시도는 현 시대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교육 제도와 부만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것만 아니죠. 명예를 이용하기도 하죠. 명예를 이용해서 그릇된 견해를 유포시켜서 신분제도와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있죠. 광복회 한국에서는 다 그런 것을 광복회 구성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런 시도를 하죠.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얘기해 볼 필요는 있겠죠.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시도가 이어지는 거죠. 물론 이러한 시도는 고대에 비하면 그 폐단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의 불공정을 형성하는 바탕의 한 축이 되고 있다.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이끌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과외를 금지시키면서 공정을 제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후에 교육을 통한 공정을 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2000년 악에 물든 이들은 과외를 폐지하고 사교육을 허용함으로써 불공정의 씨앗을 심었고 현 시대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요.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를 금지시켰는데 과외를 금지시킨 것은 일정 부분 공정 실현에도 도움이 되지만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죠. 실제로 한국은 그때 크게 경제 발전을 했어요. 그 위에 뭔가요? 과외를 금지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비교해보라는 것이지요. 과외를 금지시킴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비를 줄였죠. 전체적으로 줄였겠죠. 크게 줄였겠죠. 줄인 비용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저축을 하거나 소비를 하겠죠. 저축은 자본에 투입되고 자연히 은행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소비는 또 어떤가요? 기업의 매출을 올리죠. 자본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하늘나라 법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5번을 실현시켰죠. 형식적 공정과 실질적 공정이 이루어지게 하라.
8번도 해당되죠. 사회 전체 비용을 줄여 사회 구성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풍요를 누리게 하라. 그렇죠. 풍요를 누리게 했죠. 그리고 그러한 요건은 무엇에 기하나요? 1번에도 해당하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요. 현 시대에 전두환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악인으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법에 입각하면 어떡한가요?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느냐. 악인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선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인간이 만들었던 견해, 하늘나라의 법에 어긋난 견해, 그러한 견해를 잘 지키는 일을 선인, 그러한 견해를 어기는 일을 악인으로 하면 하늘나라 법에 의하면 선인인데 그러한 선인이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선행과 악행만 하는 건 아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한번 결정문을 보겠습니다. 법 제3조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에 뭐가 있냐 봐야죠. 국민의 자녀 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자유를 침해한다. 볼게요. 하늘나라 법에 의해서, 하늘나라 법에도 그래요. 순위가 있다 했죠. 1번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들어와서 순위가 밀리죠. 정의랑 연관된 거죠. 자유는 불의에 입각한 구속이 있으면 제거하라. 불의하게 타인을 구속하려 하지 마라. 이게 4번이에요. 5번보다 위죠. 8번보다도 위죠. 자유에 입각해서 그래요.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어요. 2000년이면 민주화와 자유 열기가 강했던 측면이 있죠. 강했죠. 그런 유행을 타서 나온 결정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잘 결정한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엇에 어긋날까요? 일본에 어긋나죠. 일본에 아까 얘기했죠. 나름대로 시장과 자본의 발전에 기여한다. 교육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지금 교육비가 크게 증가했잖아요. 엄청나게 증가했죠. 한국은 어떤가요?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국제 시장도 중요하죠. 한국은 여러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식량도 부족하고 석유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천지죠. 그것을 해외에 팔아서 수출을 해서 필요한 것을 수입해서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 현실인 거죠. 일본에 어긋난 거예요. 사회의 유지와 발전은 수출 없이 수입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의가 사회적 정의다. 그래요. 4번은
4번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렸지만 1번, 3번에 어긋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하늘나라 법이 있으니까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근데 이 법이 전 세계적으로나 한국에서나 널리 알려주고 이용되는 법은 아니죠.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인식되고는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정리되진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도 자유를 중시해서 그러한 결정을 과열 금지시켰잖아요. 4번을 어느 정도 인식한 거죠. 근데 이러한 체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요. 한국에서는 1961년에 군인들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죠. 5.16 군사혁명이라고 부르죠. 쿠데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군사 반란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1980년에는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권력을 획득한 군인들이 자본과 시장의 발전과 공정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란을 일으켰고 1980년에는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 비난을 받긴 하지만 권력을 획득한 군인들이 자본과 시장의 발전과 공정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거 사실이죠. 각주가 있죠. 거두었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군사정부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각주 11번 하늘나라법 1조와 5조가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조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그때 그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에 대한 그래요. 탄압이 있었죠. 아닌 이들도 누명을 쓴 이들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다 지킨 거죠. 또 5번도 눈으로 드러난 건 1번 5번이죠. 형식적 공정과 실질 공정이 이루어지게 하라. 전두환 정부 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 선거로 된 이들은 선출된 선거로 된 이들은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은 정당해 보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눈여겨볼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포퓰리즘 정책에 가하여 국가와 국민을 해치는 악령의 종자 역할만 하였다.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절대자의 뜻을 일부 실천했다고 하여 무조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자의 뜻을 거역하는 이는 필연적으로 지옥에 감을 알아야 할 것이며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법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옥의 감을 알아야 한다. 그런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적어놨죠.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이 아니다. 다른 세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나와있죠. 육체의 수명이 다하여 물체와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과 영혼이 단절된다고 하여 마음에서 살아가는 영혼의 생명이 끝이 난다는 근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육체를 잃은 영혼, 즉 귀신, 악령, 더러운 영혼 모두 존재할 수 있다. 또 마음 역시 하나의 세상이니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것도 마음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확인이 가능하냐?
사람들은 그 마음을 세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나 지옥 이런 건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의 세상이고 영혼은 천국은 쉽게 가지 못하더라도 지옥은 쉽게 왔다 갔다 하면 알 수 있죠. 아주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의식이 어디에 떨어져 있나요? 마음에서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줬죠. 그러니까 막 천국, 지옥 이런 거 얘기하는 옛날 종교인들도 그냥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믿겠죠.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선고로 된 이들은 했고, 지옥의 함을 알아야 할 것이며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법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요. 실천이 중요하다. 그럼 예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아는 이들이 있었냐? 아는 이들은 또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한 말이죠. 마태복음 나와있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고 일하러 갔다.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절대자를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절대자의 뜻을 실천해라 이랬는데 싫다 했지만 싫다고 답했지만 결국은 실천했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 뜻을 실천하였느냐.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공정이 사회 발전의 전부는 아니지만 사회 발전에 중요하며 공정을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고 공정을 파괴하는 일은 절대자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오는 절대자의 계심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지옥은 공정으로 구원을 받고 그곳에 회개한 이들은 정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 어디 나오는 거냐? 어디 나오는 말이냐? 그래요. 마태복음에 나오겠죠.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항상 공정과 정의는 역사적으로부터 다루어졌죠. 중시됐죠. 그래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경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예레미야는 기원전 6세기경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이들은 민주화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화는 절대자의 뜻과 무관한가? 하고 의문을 지닐 수 있다. 현 시대에서 민주화라고 하면 국민들이 선거로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리킨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늘나라 법에는 민주화를 실현해라 이런 말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도 나와 있겠죠. 선거제도에 의해서 이제 지도자를 뽑는 걸, 정치 지도자를 뽑는 걸 민주화라고 하죠. 한국에서 1987년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는데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절대적이지 않다. 대통령을 선거로 뽑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제도는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대통령을 뽑지 않고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실현하는 나라도 많죠. 영국 같은 경우 의원내각제죠. 대통령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인가요? 아닌가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죠. 그래요.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로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하게 되면 정치 지도자에 속하는 위치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이 세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장기로 독재할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없고. 즉 민주화라는 것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적 영역과 상적 영역의 구별이 뚜렷해지며 공적 영역의 공적인 특징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에 불과하다. 왜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요? 선거를 뽑는. 그전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왕도 있었고 권력을 자꾸 사유화해서 그렇죠. 사유화하지 못하기 위해서 선출을 하는 거죠. 공적 영역과 상적 영역의 구별되는 특징이 뚜렷해지는 과정에서 민주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민주화 역시 절대자의 뜻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절대자의 뜻과는 완전히 무관하냐? 시대적으로 자연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공적 영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에는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잘 수행하라는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 그러한 뜻을 더 잘 실현하는 할 수 있는 정치 제도가 나타나면 민주 정치 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그렇죠. 사유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적 기능을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정치 제도가 나타나 버리면 민주 정치 제도는 사라지게 되겠죠. 민주정치 제도의 실현은 과거에 찾아보기 힘들고 미래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절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죠. 미래에 사라질 수도 있고 과거에 뭐 크게 유행한 적도 없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공적 기능을 훨씬 잘 수행할 수 있는 사유화가 안 되면서 그러한 정치 제도가 나타나면 또 사라지고 하늘나라 밥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 중요해지는 거죠. 하늘나라법이 잘 지켜지기 하면 민주정치제도는 합리화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 절대법을 어긋나면 또 잘못된 게 제도가 돼버리는 거죠. 민주정치제도 하에서 포퓰리즘이 실행되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베네수엘라처럼. 더 상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정치제도를 안 넣는 이유가 있는 거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를 이루어지고 번영하게 하는 절대자의 뜻은 일종의 법인데 그런 법이죠. 이 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법이 아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법을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연이 그렇게 된 거죠. 하여간 만일 민주화 이전보다 공적 기능이 후퇴하였거나 공적 기능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 절대자의 뜻을 빙자하여 사리사욕을 취한 것으로 그제는 실로 크다. 또 이제 예수 말이 나오죠. 루카복음 이거를 쓸 때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봤으면 알 수 있어요.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뜻을 잘 실현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긴다. 더 큰 고난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뜻을 잘 실천하지 않으면 주인이 직접 등장하여 팬다, 처단한다. 민주화를 빙자하여 포퓰리즘 실현에 전념하고 공적 기능을 후퇴시킨 이들은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한 집사와 같다. 포퓰리즘 실현에 전념한다. 이 글이 쓰여진 게 언젠가요? 예전에 악령과 악령 한번 보겠습니다. 악령 이거죠.
2020년 정도에 쓰여졌죠. 그때 문재인 정부 때죠. 그래요. 2017년에 집권을 했죠. 17, 18, 19, 한 20년 정도 되는 시점인 거예요. 3년쯤 되는 시점이죠. 18, 19, 20, 2년 한 5, 6개월 됐을 때.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포퓰리즘 하지 마라. 안 그러면 이제 곧 이렇게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있게 할 것이다. 그렇죠.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신분제도 속에서 권력을 지닌 이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늘리고자 하는 행동하는데 이러한 행동이 지나치면 수탈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요. 사회 전체적으로 수탈이 극단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국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면 그러한 수탈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멸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신분제도에서 하에서 신분제도를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신분제도를 의해 부여받은 권력을 인해서 수탈을 하면 그러한 고대 국가는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조선 역시 수탈로 인해 1894년 호남 지역에서 동학운동으로 알려진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면서 국력이 급속도로 쇠약해지며 결국 멸망하였다. 동학운동은 조병갑 고부군수가 온갖 명목으로 농민들을 수탈하자 이에 반발한 농민들이 일으킨 밀란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1910년 일본에 의해 멸망하였지만 다른 나라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폭동으로 인해 멸망했을 것이다. 고대 국가가 멸망을 나타나는 징조가 다 나타났다. 동학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 사실이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알죠. 죽을 건데 죽어도 상관없죠. 또 다른 관심 있으면 찾아보면 되겠죠.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농민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황무지의 개간을 허가해주고 면세를 약속했는데 또 추수기 강제로 세를 징수했고 막 수탈했다는 거죠. 부민을 붙잡아들여 불효, 불목, 음행, 잡기 등의 제명을 씌워 또 2만 양을 빼앗았으며 계속 수탈했다 이 말이죠. 한번 읽어보면 되죠. 그러자 폭동을 일으켰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그래요. 그럼 조병갑만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병갑의 수탈로 인해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후 조병갑은 고등법원의 판사가 된다. 판사가 되었다. 사실인 거죠. 과거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런 수탈이 보통 일반화 됐으면 알 수 있죠. 간섭화 됐으면 알 수 있죠. 수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민간에서 기업이나 시장이 발전하기 어렵죠. 일본을 어긴 거예요. 개개인이 풍요로워야지 그 당시 작업자족 시대죠. 그 시장이 그 기업이 현 시대가 도래하는 원리가 간직되어 있어요. 수탈을 하게 되면 개개인이 풍요롭지 못하잖아요. 풍요로워야지 남는 것을 서로 교환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발전하겠죠. 시장과 자본의 발전을 파괴하는 거죠. 수탈 행위는. 이 조병갑의 행위는 단순히 조병갑의 행위가 아님을 조병갑이 승승장구했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멸망한다. 일조를 어김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로 미루어 권력에 의한 수탈은 조병갑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조병갑의 수탈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면 조병갑은 고등법원 판사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며 죄의 대가를 크게 치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조선 후기에 살던 사람들이 정의나 공정에 대해 완전히 무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생활에서 정의나 공정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된다. 그래요. 불의를 통해서 수탈하고 신분제도로 공정을 해치고 나아가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의 정치 지도자들이 당연히 멸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것을 생각 안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식민지 처할 위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농사와 목축을 통해 문명이 크게 발전하였다면 시장의 발전과 함께 사회는 또다시 크게 발전하며, 일단 미정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직적 수평적 분화가 심화된다. 뒤에 보면 되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